자, 안녕하세요. 인류의 정신 문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큰 획을 긋고 그다음에 아주 심도 있는 사건들 그런 내용들이 가득한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사실 붓다로드에 어떻게 보면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부처님에 관련된 부분 다음으로는 중국 불교에서 가장 꽃에 해당하는 게 이 현장 스님부터 나중에 해능 스님 때까지가 중국 불교의 최대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참 전생의 성금복덕이 참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중국 불교를 이해하려면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네 분만 이해하면 된다. 그게 현장 스님. 현장 스님,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던 분이에요.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수나라 때 활동하셨던 분. 그러니까 현장 스님은 머리가 좋고 어떤 체계를 나중에 당나라라고 하는 세계 제국에서 불교적 위상의 체계를 정립하신 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자장률사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장률사가 신라에서 신라 불교의 터전을 딱 확립하니까 그 다음 세대로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 거냐면 이제 원효나 의상 스님 같은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스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이 현장 스님을 예비하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전에 말씀드렸던 도선율사입니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선율사가 어떻게 보면 예비자고 그걸 이제 완전히 확립하는 분은 현장 스님이고, 거기서 이제 꽃을 피우는 두 명의 어른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게 화엄종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현수법장 스님. 현수종이라고 송나라 때까지도 사실은 현수종이라고 많이 했었어요. 중국에서 기록을 보면 화엄종보다도 현수종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법장 스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강남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또 어른이 한 분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스티브 잡스 같이 굉장히 창의력이 좋고,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는 코페르니쿠스 같은 그런 분이 해능 스님. 그래서 머리 좋은 걸로는 현장 스님, 그 다음에 천태지자대사, 그 다음에 현수법장 스님, 그 다음에 해능 스님, 이렇게 아시면 거의 중국 불교 끝입니다. 이 어른들만 이렇게 딱 관계들을 알면 그게 이제 천태종, 화엄종, 그 다음에 선종, 그 다음에 법상종. 요 지금 현장 스님이 법상종이거든요. 현장 스님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현장 스님을 좋게 보지만 이 어른이 참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자로 만약에 현장 스님 같은 분 붙으면 진짜 짜증나는. 보통은 머리가 좋으면 인물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다 갖추기 어려워요. 다 갖추기 어려워요. 그리고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으면 일찍 죽습니다. 사람이 요절하죠. 그래서 하늘은 다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현장 스님은 진짜 다 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어른은 중국 불교사 전체를 통틀어서 살았을 때 신화화되는 유일한 사람이 현장 스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대단해요 이런 것들이 다 뒤로 가면서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자마자의 자료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막 신의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 뒤에 자료들도 점점 넘어가면서 이렇게 살이 좀 붙거든요.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 같은 경우는 살았을 때 신화화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하지.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머리도 좋고 체력도, 이 어른은 진짜 강철 체력이라니까요. 강철 체력. 그래서 파미르고원을 누비옷 입고 2번이나 넘어간 왔다 갔다. 그거 요즘 전문 산악인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뭐 전문 그 등산용 장비들을 착용하니까 그렇지, 누비옷 입고 거기 올라가면요 사람 죽습니다. 사람 죽습니다. 몰라요. 뭐 아주 특수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고도의 구도심이 이루어낸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인물이 또 너무 좋아요. 이게 도대체 저게 왜 저런 사람이 태어나는지 참 싶을 정도로 인물도 좋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유기 같은 데 보면 서로 이제 막 그 요괴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사실 얼굴값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 가장 인물 좋다 그러면 안한 스님. 그다음에 중국 불교에서 인물로만 먹어주면 현장 스님. 그리고 이게
인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나라 때 얘기에 그 나오는 게 있어요. 신원서판이라고 일단 얼굴 잘생긴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이제 글, 그 다음에 판단력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아이돌도 그렇고 뭐 다 어떻게 보면 이 외모에서 풍기는 그 비주얼이라는 걸 그게 무시 절대 못합니다. 사람들 생각으로는 뭐 외모는 안 봐요. 뭐 이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안 본다는 얘기지. 어느 정도 안 본다는 얘기지. 근데 인물이 좋으면 사실 설득력이 굉장히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현장법사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연대가 조금 오락가락하기는 한데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63세, 65세에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속고성경 같은 데 보면 당신 65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리고 저 정도 잡으면 되고 오래 사신 거예요. 저 세대의 연령 기준으로는 환갑을 넘었을 정도면 오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현장 스님이 인도 갔다 와서 몸이 절단이 나서 몸에 고통을 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얼음 위에 자서 그 파미르고원 넘어가면서 얼음 위에 자서 그 대당서역기에 보면 대당서역기도 그렇고 자은전도 그렇고 이런 데 보면 그거 나오거든요. 파도 얼음밖에 없고. 그러니까 땅에서 한번 자려고 하는 건데 얼음 위에서 자면 이게 냉기까지 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파고 들어가서 자는데 아무리 파도 얼음밖에 없고 팔 수가 없다. 뭐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누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현장 스님에 대해서는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기록이 있어요. 이거 말고 더 많습니다. 워낙 뜬 어른이라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게 이제 제일 큰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저걸 자은전이라고 합니다. 대자은사 삼장법사전. 그래서 저걸 자은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은전이 있고, 저건 이제 사적인 당신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개인 기록입니다. 개인 기록. 그리고 국정보고서로 당태종이 국정보고서로 이걸 좀 해주세요. 당신이 견문한 내용들을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적은 게 12권짜리 대당서역기, 그 유명한 대당서역기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객관적 자료예요. 저 자료를 요청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나라가 세계 경영을 하기 위해서. 세계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세계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세계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미르고원 일대까지도 당나라 영향들이 이렇게 미치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당나라가 서역 지역에 대한 패권, 실크로드의 서역 지역에 대한 패권을 잃어버리는 게 나중에 이제 탈라스 전투에서 그 유명한 고선지가 패하면서 고선지 유명하지 않구나. 고구려 출신. 네, 나중에 고구려가 무너지고 당나라에 이제 귀화해가지고 이제 고구려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거기 당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대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탈라스 전투에서 너무 힘든 상황에서 패하는 바람에 이제 종이 제지 기술이 넘어가고 뭐 이런 이제 문명이 서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중심의 패권이 사부작사부작 넘어가는 그래서 종이 하면 여러분도 그냥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한지가 뭐 죽어서도 1000년 뭐 이렇게 1000년이나 보관된다는데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사마르칸트지를 지금 우즈베키스탄 영토에 있습니다. 사마르칸트지 같은 거를 최고로 쳐주죠. 비단종이. 다. 그래서 시절이 이제 점점 좀 또 뒤로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 스님도 그런 데까지 다 가셨어요. 사마르칸트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 어디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국이 있으면 여기는 관중, 여기가 이제 관중 지역이라고 하는 데고 관중 지역이라고 하는 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서역입니다. 서역, 서쪽에 있는 서쪽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서쪽 지역. 중국에서 봤을 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신강 위구르 자치구, 뭐 실크로드, 뭐 이런 쪽 계통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서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티벳입니다. 티벳. 서쪽에 약간 감추어져 있고 이렇게 지기들끼리 거기는 이렇게 히말라야로 감싸 있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티벳이 독립돼 있었을 때도 있고 중국의 영토에 편입돼 있었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도 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나 서역에는 무진장 관심이 있어.
아니, 언제나는 아니고 육상 실크로드가 존재할 때까지는 저기는 통행료만 받아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번에 수에즈 운하 비슷한 거예요. 수에즈 운하 그 얘기 들으셨잖아. 이집트의 전체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이 수에즈에서 통행세로 지구가 바뀌지 않는 이상 그 통행료는 계속된다. 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통행료가 나오는 데가 실크로드에서 여기예요. 서역. 그리고 이 밑에가 인도죠. 서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통행료가 이게 짭짤하니까 통행료를 어디서 걷어야겠어요? 여기서 걷어야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다 걷어요. 여기는 이제 중국으로 들어오는 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뭐 다. 그래서 저기 경영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중국의 위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런 쪽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인도까지도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돌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천산산맥이 있어가지고, 천산북로, 천산남로, 그 다음에 서역남로 이렇게 간다. 길이 3개가 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은 천산남로로 갔다가 나중에 서역남로로 이렇게 옵니다. 오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파미르공 건너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현장 스님의, 그러니까 당태종은 진짜 이 경영적 능력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전투력도 굉장히 좋고 판단력도 좋지만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태종 정관종묘 그 얘기 보면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 그 얘기 아주 유명한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창업은 이미 된 거니까. 그때부터는 수성이 어려운 거죠. 수성이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백성은 물과 같고 이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거는 배와 같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잘 하지 않으면 보통은 물 밑에 배라고 하는 게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물보다 높다고 생각하지만 여차하면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배가 뒤집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겸손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자기가 사는 거는 굉장히 호방하게 살고 약간 4가지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은 또 이렇게 굉장히 근데 이런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는 게 이게 성분의 기질이에요. 성군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죠. 명석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 스님을 딱 나중에 이렇게 현장 스님이 온다는 보고를 딱 듣고 엄청난 판단을 하거든요. 저 사람은 종교인을 떠나서 내가 세계 경영, 당나라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장 스님이 들어오실 때 보면 16년간 총 110개국을 다니고 그 다음에 20개국에 대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조그만 오아시스 국가들이 있고 여기들도 다 어떻게 보면 쪼개진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다 들은 거예요. 저 자료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당나라가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딱 한 거죠. 그래서 현장 스님을 굉장히 대우를 해주죠. 대우를 해주죠. 그 유명한 얘기예요. 그때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 한다고 수도에 없었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이 제가 지금 이제 귀국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현장 스님은 죄인이었었어요, 사실은. 죄인이었었어요. 계엄령 어기고 나갔거든. 좀 있으면 얘기할 거야. 이제 시작할 거야. 이제 들어갈 거야. 근데 그 계엄령 어기고 나가서 이제 죄인이어서 봐주세요 이러면서 하는데 당태종이 계엄령을 어기고 나갔으면 이게 불법 밀항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에 화를 전혀 안 내고 당태종이 그러니까 이게 영웅 기질이 있다니까. 현장 스님이 나가실 때 당태종 4년에 나가거든요. 근데 당나라가 저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건국된 지 얼마 안 됐고 당태종이 보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그 현무문의 변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왕자의 난 비슷한 걸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위에 오르니까 위험하니까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경을 다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현장 스님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지. 공부를 해야겠는데 이거 도대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계엄령을 어긴다는 걸 알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그때 제가 계엄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했는데 당태종은 고구려를 정벌하러 군사를 끌고 나가는 상황에서 그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받았는데도 그때 딱 판단을 쓰는 거죠.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거는 죄를 물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을 내가 끌어들여야만 당나라가 이렇게 커지겠구나, 판도가 커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영웅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지금 군사 이런 거를 끌고 나가는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보고를 딱 받았을 때 그걸 화내는 게 아니고 이게 필요한 사람인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그다음에 제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를 먼저 판단한다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 그렇게 힘주어 얘기를 했건만 시리한 표정을 짓고 있네.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네. 그래서 이쪽 경영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쪽 경영권이라고 하는 건 아무튼 굉장히 여기는 지금하고 틀려요. 지금은 이런 게 이제 뭐 땅이 크고 이런 것들이 재화 가치를 가지는 시절이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알래스카가 원래 러시아 땅이잖아요. 근데 그거 팔 때 보면 그게 500만 불인가? 뭐 750만 불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주고 샀거든. 그걸 주고 샀는데 미국에 그걸 러시아에서 팔 때 사락하니까 미국이 비싸다겠다고. 미국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유럽에 거의 큰 나라들은 전부 그걸 얘기를 했어. 이거 좀 살래? 그랬더니 전부 받고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걸 샀을 때 그 대통령이 굉장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쓸데없는 대형 냉장고를 사고 있다. 라고. 근데 그게 미국이 한 선택 중에서 서부 개발만큼이나 대단한 최고의 500만 불, 750만 불 해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그게 서울 몇 평 사겠다. 서울 몇 평 값으로 알래스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게 우리나라 급이 아니에요. 이렇게 덮어보면 거의 한 인도의 한 60-70% 될 거예요. 크기가. 유럽도 서유럽보다 클 겁니다. 그 정도 떡대예요. 거기에 자원들 이런 거 개발한다고 생각하면 뭐 엄청난 거죠. 그렇게 줍는 거. 그래서 티벳 같은 경우도 지금은 저런 데를 이제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저 러시아가 저렇게 동쪽으로 땅을 계속 넓힐 수 있었던 게 러시아가 조그만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동유럽 쪽에 원래는 조그만 나라예요. 근데 어느 날 얘네가 동쪽으로 쫙 넓히면서 이제 엄청난 떡대로 커지는데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아무도 신경을 안 썼죠. 왜? 유럽의 열강들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왜? 그거 넓혀서 뭐하노? 아니 딱 그 생각이었던 거예요. 최근까지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불과 한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기름 나오는 걸 몰라가지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손을 못 댔다는 거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사막인데 야 지금 무슨 뭐 공사판에 모래 필요하냐? 그런 거 유지하는데 돈이 더 들어. 그런 거 이런 거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걔네가 아무 신경을 안 쓴 거잖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같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유전이 늦게 개발돼서요. 유전이 일찍 개발됐으면 사우디 골로 갔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어떤 나라들인데 그 이권에 약간 그 제국주의 시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막 눈이 멀어 있거든. 그런데 그래서 지금 티벳이라고 하는 데는 굉장한 자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와 관련돼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예전에는 사실 저기는 인구 밀도도 낮고 척박하고 뭐 이렇게 개간해서 뭘 먹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세금보다 어떻게 잘못하면 통치 비용이 더 들어요. 관리 비용이. 그래서 티벳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고 여기는 사막이라도 진짜 열심히 관리하려고 하죠. 그리고 여기 패권을 놓치면 서역 패권을 놓치면 중국이 좀 기웁니다. 언제나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서역 쪽으로 가서 이제 뭐 페르시아라든지 위쪽에 가면 또 유목민들이 있거든요. 유목민들. 그래서 저런 나라들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그래서 거기를 딱 잡아버리면 뭐 서유럽이나 이런 쪽은 모르니까 그 당시에 로마나 이런 쪽하고도 뭐 부딪힐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딱 봐도 저쪽까지 딱 먹어버리면 경기 끝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키를 쥐고 있었던 게 현장수입니다. 저거 사신 보낸다고 해결될 것 같아요? 사신이 가도 저렇게 못해요.